좋은 저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예도가 불롱쇼에 대한 사유를 하다가 처음으로 오늘 불롱쇼의 사유를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바깥의 사유라는 제목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하이데거만 들어온 게 아니라 하이데거를 심화시킨 부분도 있고 또 정신분석적인 무의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밧다이를 통하여 니체를 받아들인 그런 사유도 또 불롱쇼한테는 들어있죠. 그죠? 그런데 오늘 예도는 어쨌든 철학자로서 불롱쇼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런 방식의 어떤 강좌가 아니라, 오늘은 불롱쇼의 첫 강좌로서 그의 철학적 사유를 철학자로서 한번 풀어내면서 여러분들이 불롱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예도와 함께 사유 여행을 떠나주시겠죠, 여러분? 정말 한 며칠 만에 찾아뵙는데요. 그래서 불롱쇼 읽기에서 하이데거적 사유, 정말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 강좌 역시도 여러분들은 문학가의 입에서 듣긴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철학자만이 불롱쇼의 사유 안에서 철학적 사유가 어떤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의 존재론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거기에 관점에서 예도가 강좌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논문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불롱쇼는 여러분 첫 강좌라서 좀 소개해 드릴게요. 불롱쇼는 1907년도에 태어나서 2003년도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살을 산 사람인데 가다머처럼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엄청난 소설과 어떤 다양한 에세이를 통하여, 그죠? 그리고 또 문학적 비평과 서술을 통하여 정말 엄청난 프랑스 철학에 영향을 미쳤어. 그죠? 그게 누군지 알아? 미셸 푸코입니다, 여러분.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그 다음에 레비나스, 심지어 락강까지, 그 다음에 또 둘레즈는 푸코라는 글에서 사실은 이 바깥의 사유를 불롱쇼랑 연결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의 모든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야. 심지어 오늘날 하이데거적 그리스 사유 읽기를 토대로 하여 미학을 하는 아감베네게까지 영향을 미쳐. 특히 불과 글은 엄청난 불롱쇼에 대한 사유가 들어있어. 제가 볼 때 이 사유는 문학의 공간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또 받은 부분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만 보기가 어려운 게, 불롱쇼의 사유 안에는 하이데거의 그림자가 어디에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작품을 해석하겠는데요. 그의 작품이 소설도 있죠. 지극히 높은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죽음의 선고, 문학의 공간. 이건 글쓰기에 대한 건데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카오스의 글쓰기라든지, 그 다음에 기다림에 대한 거. 정말 위대한 작품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그가 썼던 책들 중에 정치평론 비슷하게 해서 공동체에 대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의 철학은 확실히 하이데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이데거 전공자들이 읽으면 정말 환장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무의식에 대한 개념은 조금 덜한데, 특히 세계 개념이라든지 존재 개념이라든지, 그가 존재를 비존재로 뒤집어서 사유한다든지, 목소리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불안의 개념이라든지 죽음의 개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예도가 지금 이야기한 것만, 단어만 갖고 생각을 해봐. 그러나 이런 하이데거적 사유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응? 어느 부분은 정말 깊이가 있어요. 장난이 아닌. 그 다음에 무의식적 사유까지 들어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밤과 꿈, 이런 주제들. 그래서 그의 사유를 한마디로 라 펑세 드 오흐, 그게 뭔지 알아요? 바깥의 사유라 그래. 사실은 이건 미셸 푸코랑 들레즈와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미셸 푸코의 어떤 관계의 역사, 지식의 고고학, 이런 작품들에 대한 비평을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 응? 철학자로 볼 때 바깥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바깥이 뭐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바깥은 물리학적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깥 그러면 안이 생각나잖아. 안과 바깥. 이 안과 바깥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적 공간 개념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사유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그걸 아셔야 돼. 여기서 드오흐가 뭐냐? 그것은 인식 주체와 연관시켜야 여러분들의 사유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주체와 연결시켜야 돼. 그게 그것만 연결된 게 아니야. 인간은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 인간은 사유를 하고, 그 사유는 항상 언어랑 연결돼 있어, 그죠? 그게 언어를 통하여 사유를 하는 그 인간은 그 사유의 대상이 뭐야?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주체 철학의 환상은 뭐야? 이러한 자기 의식 안에 자기 동일성을 통하여 바깥에 있는 저 대상을 확실히 포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체 철학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기로서 이제 하이데거가 훨씬 더 낫습니다. 니체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하이데거가 어떻게 박살내? 아니, 주체는 언제나 지향적 의미 지향을 통하여 바깥에 있는 대상을 의식 안에서 의미화한다고 생각했어. 이건 물론 후설적 영향도 있지만, 그러니까 칸트, 데카르트, 심지어는 헤겔, 지극히 높은 자 안에는 헤겔의 역사 철학도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깥은 칸트, 이제 예도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도의 관점에서, 철학의 관점에서 바깥이 뭔지 알아요. 인간이 의식이 사유하지 못한 영역. 이제 이해가 되죠. 그건 결코 그냥 물리학적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가 포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쓰는 말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데올로기에 걸려 있는, 이데올로기의 잉여점, 이런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대상과 인식의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뭐예요? 하이데거는 후설은 뭐야, 여러분? 후설은 내 안에 있는 이 목소리를, 자기 의식의 확실성을 주는 목소리로 사유해서, 그러니까 데리다가 이 목소리를 뭐죠? 플라톤으로 넘어가서 플라톤부터 후설까지 모든 서양 철학이 갖고 있는 목소리의 개념은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이성의 법을 확증하는 방식으로 그 목소리가 작동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게 의식의 확실성, 의식이 자기를 통하여 대상을 붙잡았을 때 나타나는 그 확실성. 왜? 목소리는 내 의식 안에서 들린다고 생각했거든. 이렇게 되면 뭐야? 로고스 중심적, 음성 중심적 사유가 되는 거야. 이게 데리다가 목소리와 현상과 그 다음에 그라마톨로지, 글쓰기와 차이에서 시도했던 거야. 여러분 잘 알잖아, 그죠?
다양한 서양 철학의 그 목소리 개념은 언제나 로고스와 이성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이성은 로고스를 통하여 말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말은 언제나 목소리의 자기 현존을 확증해 준다고 생각했어. 이게 후설까지의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 하이데거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이데거가, 여러분, 이 강좌는요, 그냥 불렁셔에 대한 소개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철학서 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을 줄 거야. 이 강좌를 듣고 불렁셔를 잡으면 여러분들은 환장할 겁니다, 여러분, 아마. 벌써 뭔가 뚜껑이 열리잖아, 여러분들.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뭐야? 하이데거는 뭐라? 존재의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거든. 존재의 소리가, 물론 이것을, 데리다는 지방식대로 해석해서, 또 이렇게 뭐 자기 의식과 연결시켜서 또 비판하려고 하지만, 아이고, 그건 너무 나간 거죠. 존재의 소리. 여러분, 불렁셔는 완전 하이데거의 사유를 거의 따라갑니다. 여러분. 존재는 바깥에 있어, 안에 있어. 바깥에 있는 존재자의 존재야, 여러분. 그 존재자의 존재가 나의 주체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체와, 하이데거는 언제나 주체와 대상 사이를 사유하면서 주체와 대상의 간극,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을 갈라놓은, 그게 주체를 설정하면 대상화가 일어나잖아. 객관화가 생기는 거야. 이걸 리케르가 이야기한 거야. 객관화를 통하여 주관화가 확실해지는 거야. 이게 주체 철학의 환상이야. 나의 주체로 대상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하이데거는 이걸 박살냈던 거야. 그게 현존재는 뭐 거기에 있으며, 거기에는 뭐야? 대가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주체와 이 세계 사이에 있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사이래. 그게 츠비시엠 필로소피라 그래, 하이데거를. 그러니까 사이를 가는 철학이라고, 여러분. 사이를 간다 그래, 여러분. 응? 하이데거로 불렁쇼를 해석한 자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봐봐. 사이를 가. 그건 뭐죠? 주체와 객체 사이의 분리와 경계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렁쇼의 사유 같이 갑니다, 여러분. 불렁쇼는 이러한, 불렁쇼의 비존재는요, 존재의 드러남을 통하여, 그 존재 배후에서 존재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야. 시인이나 저자가 자기도 모르게 글쓰기를 통하여 그 주체와 사물에 대한 자기의 상을 통하여 간극으로 남아있는 균열점이에요. 이해가 돼? 글쓰기는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읽기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책이 문학의 공간이야, 여러분. 문인들은 다 읽었겠지만 이런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보지 못했을 거라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이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렁쇼의 불안과 목소리는 뭐예요? 바깥에 있는 사물의 존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야, 이거 하이데거지. 이게 뭐야? 사물의 존재를 소리를 듣는 거는, 사물의 존재는 언제나 죽음을 통하여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 죽음이 독특한 식으로 연결돼. 불안은 언제나 밤을 연상시키고, 이 밤은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인간의 모든 의식 안에는 꿈과 같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현실성과 밤 사이에, 낮과 밤 사이의 간극과 같은 인식의 간극이 있는다. 이해가 돼요? 그게 주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불렁쇼한테는. 왜? 거기에는 언제나 죽음의 흔적이 존재하는 거야. 주체는 결코 대상을 대상화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그 사물의 존재는 결코
주체에게 명확한 명증적 목소리로 들리지 않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불롱쇼도 하이데거와 같이 이러한 불안을 통하여 주객 도식을 박살내고 사물의 존재, 언제나 우리의 인식의 비존재를 통하여 다가오는, 우리가 사유를 통하여 붙잡지 못하는, 우리가 언어를 통하여 결코 붙잡을 수 없는,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적 언어, 우리의 훈련된 언어,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위하여 사용하는 일상성의 언어를 갖고는 결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이데올로기화된 표면적 언어를 갖고는 결코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바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바깥의 사유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 해결의 체계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계는 언제나 뭘 지향해? 변증법 안에서 그 체계는 목적과 어떤 특정한 역사의 종착점을 지향해.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변증법은 언제나 부정을 가지고, 그 부정은 균열과 빈틈이요, 그 균열과 빈틈은 언제나 체계에 구멍을 내게 돼. 체계는 결코 완전하지 않아. 그리고 그 목적을 없애버리면 그 목적 바깥에, 체계 바깥에 또 다른 빈틈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빈틈은 절대 무가 절대 아니에요. 병든 공간. 작가가 자기도 모르게 사유하지 못한 지점. 읽는 자가 자기의 언어를 갖고 작가의 글쓰기를 읽을 때에 결코 포착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끊임없는 읽기에 실패하는 지점, 그리고 작가가 자기 자신의 글쓰기를 통하여 작가의 죽음을 통하여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최초의 출발 지점, 그 전부 다 바깥에 사유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글쓰기는 완성되지 않고 읽기도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는. 멋지죠? 하이데거는 또 뭐라고? 이 불안은 우리의 일상적 세계를 무로 만든다 그래. 불렁쇼한테도 같아요. 이 불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바깥을 사유하게 만든다 그래. 기가 막힌 일체예요, 여러분. 하이데거는 죽음이 어디에서 나타나? 불안을 통하여 나타나. 죽음을 보게 되는 지점이 어디예요? 이 세계에 눈에 보이는 존재자들의 존재가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죽음이에요. 기가 막힌 일치죠. 불렁쇼한테서도 불안, 꿈,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무의식, 이런 장소들. 그래서 하이데거로 또 계속 밀어붙여야 돼. 그래야 이게 여러분들의 사유가 열리는 거야. 그 불안을 통하여 지금까지 인간들이 자기의 언어를 통하여 포섭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이 불렁쇼의 영향을 받아 아부잭 시온 개념 예도가 그 어려운 줄리아 크리스테바 강의를 5개나 해놨어요, 이미. 어머니의 모성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세 공포증을 통하여, 그죠? 상징계의 구멍을 내면서 나타나잖아. 거기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육체를 유기시킨 거예요. 우리의 이 세계의 법과 질서가 어떤 주변으로 밀어낸 빈 공간, 상징계의 구멍을 뚫고 들어온 공간, 이거 락간과도 연결되겠죠, 여러분. 레비나스한테는 뭐야? 타자의 공간이에요. 이 타자를 레비나스한테, 타자의 사유를 하이데거의 존재론에다가 구멍을 낼 수 있는 타자의 사유를 바로 불렁쇼가 레비나스한테 도움을 준 게 있어요. 엄청 재미있죠. 데리다한테는 뭐예요? 이 목소리는 결코 바깥에 있는 문자를 상정하지 않고는 우리 내면에 들러오지 않아. 이 말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확인할 때마다 바깥에 있는 사물의 소리와를 전제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바깥과 안이 해체돼 버려. 이런 식의 어떤 철학에서는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그게 문인들이 이해하는 불롱쇼와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런 거라. 미셸 푸코한테서는 뭐야? 미셸 푸코는 뭐야? 부부와 권력이 작동하지 않는 어떤 그러한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권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 이해가 돼요? 권력과 지식의 연계가 포착하지 못하는 빈 공간. 사용되는 엄표의 행위가 왜곡되어서, 그죠? 자기도 모르게 바깥으로 밀어낸 거. 그게 뭐예요? 광기야, 여러분. 광기와 이성 중심의 시대가 되면서 광기는 저절로, 중세 때의 광기는 뭐였어요, 여러분? 중세 때의 광기는 상당히, 그죠? 상당히 신성적인 뜻도 갖고 있었어. 그대로 가면 더해요. 그러니까 이 광기가 나타났을 때, 이성의 시대가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권력이 작동한 거예요. 이성의 시대가 중점으로 들어오면서 광기는 자기도 모르게 주변화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기의 시대에 이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광기는 주변화로 밀려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신학에도 적용됩니다. 이해가 돼요? 신학 아는 자들 잘 들으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사회 중심부에 있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도 엄청난 바깥의 사유가 나온다고 봐. 논문도 좀 쓰셔요, 신학자들. 그게 뭐야? 바깥이라는 건 뭐야? 언제나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야, 그죠? 그 바깥은 안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곳이야. 근데 그 안은 언제나, 그게 니체가 그러잖아. 중심은 여러 개가 있어. 내가 공을 굴릴 때 내가 중심이 되면은 공은 저쪽으로 가는 거야. 그 타자가 공을 굴리면 중심은 저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진리는 굴곡되어 있는 거야. 이게 자라투스트라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진리관에 들어가잖아,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문학의 공간에 제일 앞에 나오는, 불롱쇼의 짧은 그게 마치 니체를 패러디한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읽어봐. 글 쓰는 자. 작가는 언제나 글쓰기의 중심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중심은 언제나 이동점을 갖고 있는 거야. 하나의 지점이 아닌 거야.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움직여가면서, 그러나 그 중심점은 언제나 작동해야 글쓰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쓰든 글쓰기의 중심은 있는 거야. 그러나 그 중심은 어떤 하나로 획일점이 없고 끊임없이 이동해 가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글쓰기. 그죠? 그래서 그의 소설 역시도 그러한 서사적 등장인물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런 파편화적 글쓰기를 했어. 마치 니체를 패러디한 것 같아, 이런 글쓰기는. 그래서 그는 바깥을 사유한 거예요. 그게 바깥은 사회 중심부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타자가, 그죠? 예를 들면 그거야. 대타자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에게 작동하잖아. 법과 규율, 종교의 진리,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념, 이런 것들이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젝시옹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바깥으로 폐기시킨 거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바깥으로 폐기시킨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할 때가 많아. 이게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바깥을 사유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야. 근데 문제는 타자가 또 있어.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자아의 어떤 인식이나든지 자아의 사유나 자야가 사유하는 언어 속으로 타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타자는 언제나 밖에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바깥이 타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타자의 느낌과 타자가 사용하는 그 모든 무의식의 어떤 흔적까지도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자는 영원히 밖에 있는 거예요. 이런 바깥의 공간들. 하이데거가 조금 놓쳤던 부분들을 세밀화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세계는 언제나 나에게 다가올 때 비존재로서 다가오는, 파편화돼서 다가오는 거예요. 통일체가 아닌 거예요. 주체는 언제나 이 바깥에 있는 다양한 사물의 존재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체는 언제나 해체돼 버려요. 그게 주체와 사물은 결코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 글쓰기에서도 구분되지 않아. 글쓰기는 결코 작가의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가. 그러나 읽는 자 역시도 지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언어 사용 능력이 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든 계리와 균열은 언제나 빈 공간을 만들게 돼 있어. 그렇죠. 밤과 꿈의 개념도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는 밤에 꿈꾸는 자야. 그런데 이 밤은, 이게 저는 이쪽 부분을 문학의 공간에서 읽을 때는, 저는 예나 시절에 해겔의 밤의 개념을 갖고 지적이 탁월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바로 부정적인 부분에 것에 머물기 위해서 나타나오잖아, 그죠? 거기에서 해겔이 기가 막히게 말하잖아. 밤이 되었을 때 모든 존재자들은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고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낮이 되었을 때도 이 밤의 흔적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밤과 낮을 따로 구분하여서 의식 세계에서 구별하지만은, 우리는 말을 할 때나 우리가 글을 쓸 때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는 밤의 흔적을 갖고 있어. 낮에서 보면 밤은 바깥에 사용 거예요. 이해가 돼요? 밤은 타자예요, 여러분. 밤은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우리의 명정한 의식을 다 빼앗아 가버려. 우리의 구분점들을 없애버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포착하지 못한 존재자들의 독특한 괴물과 같은 운하임리히어 무시무시한 것의 목소리가 숨어 있는 거야. 이 목소리는 우리가 침묵할 때 들리는 거야. 기가 막힌 하이데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블롱셔가 더 들어간 거는 무의식적인 통찰. 이건 아마 프로이트와 니체적 사유를 통하여서도 나타났겠죠. 그리고 다양한 프랑스 문학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무의식적 통찰들도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블롱쇼는 하이데거보다 더 들어가는 지점이 이런 무의식적 통찰인 거예요. 무의식에 대한 게 죽음도 충동으로 나타나. 마치 여러분 생각해봐. 이 세계에는 죽음이 함께 들어있어. 우리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고만 생각해. 아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인식할 때만 살아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죽으면 우리의 인식마저도 다 바꿔버려. 이해가 돼요? 낮의 존재자들은 밤이 되면 다 죽어버려. 그런데 그 밤은 어두움을 통하여 꿈속에서 다시 살아. 그런데 우리가 침묵할 때에 이 비존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이건 우리가 사유로 붙잡지 못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사유로 붙잡지 못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글쓰기는 균열을 만들어. 저자의 의식은 결코 이 밤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꿈을 통하여 드러나지만 그 꿈을 어떻게 다 붙잡을 수가 있어. 그래서 블롱쇼는 언제나 우리 인간이, 그죠? 인간이 사유했던, 그리고 인간이 사용했던 언어,
인간이 실제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드러냈던 그러한 확실성의 빈 공간으로 내려가서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놓친 것, 언어의 불가능성, 그 다음에 인간의 의식이 결코 이 세계의 사물의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은 사물의 존재와 뒤섞여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명징하게 구별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빈 공간의 균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낮의 존재자들의 구별을 밤이 전부 다 없애버리듯이 그러한 밤의 균열이 우리의 삶에 의식 속에는 언제나 들어온다는. 그래서 삶의 역동성은 언제나 재난을 가지고 오고, 이 삶의 불안은 언제나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그죠? 일상성을 본래적 실존으로 바꾸는, 죽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본래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이데거는 주었지만, 이 불안은 불렁쇼에게 넘어가면서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를 비존재로 바꾸면서 그 비존재의 영역을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빈 공간의 바깥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결국 불렁쇼도 하이데거적 사유를 통하여 또 다른 방식으로 나가는 그런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헤겔의 책의 밖이라고 하는 건 뭐야? 사실은 헤겔의 책의 밖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정성은 언제나 밖을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지적한테서는 부정적인 것에 머물기로 나타났던 거라고.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칸트한테서는 뭐예요? 미셸 푸코가 오성의 주름이라고 이야기했던, 결코 오성의 범주와 바깥에서 들어온 감각직관의 표상은 결코 다양성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성을 통하여, 그죠? 이히덴케 아래로 포섭된다고 했던 이 칸트의 희망은 오성의 주름이라는 개념으로 박살났어요. 인간은 왜 그래? 이건 니체적 사유인 거야. 왜 오성의 주름이나? 인간 욕망을 갖고 있어. 인간은 삶에 대하여 결코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자야. 그죠? 삶을 통제하는 자가 있나요? 삶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쓰기를 하는 거예요. 삶은 우리에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재앙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 무시무시한 것, 불안, 붙잡히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언어의 그 빈곤함을 느끼는 작가들이 훨씬 더 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결코 붙잡히지 않는 사물성의 존재의 소리.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불렁쇼는 보다 더 하이데거적 사유를 보다 더 깊이 있게, 하이데거가 존재라는 개념으로서 드러내려고 했던 그 빈 공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라. 그러니까 칸트한테서는 뭐예요? 오성의 주름은 언제나 이 삶의, 이건 니체로부터 온 거잖아. 삶의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감각과 직관에 의하여 인간은 오성과 이성을 마음껏, 그죠? 보편화시킬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으며 특정 대상을 결코 인간은 포착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유들이 다 들어와 있어, 불렁쇼한테. 그림자와 같은 개념들, 여러분. 얼마나 무의식적인 개념들이야, 그죠? 모든 존재 배후엔 그림자가 있는, 그 존재는 다 불완전한 거야, 여러분. 다 파편화된 거야. 그 존재자들의 존재는 비존재로서 인간에게 드러날 때가 더 많아. 인간이 존재를 확정할 때 그 배후에는 비존재의 그림자가 드러나 있어. 그것은 언어와 실제의 관계, 그리고 사유의 관계에 의하여 뒤틀린 균열의 빈 공간이
바깥을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은 안을 설정할 때 언제나 바깥이 있고 이 불완전함이 언제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은 삶에 대한 에너지, 삶에 대한 그러한 그죠?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충동은 언제나 오성의 주름을 낼 만한 거예요. 물 자체와 현상 사이에 어떤 그러한 차이가 바깥이라는 거예요. 해결한테는 뭐 해결의 변증법 체계 안에서 완전하게 목적 지향적인 사유가 놓쳤던 빈 지점, 이런 것들이 빈 공간. 하이데거한테서는 불안을 통하여 존재가 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가 본래적 실존과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한계에, 자기 존재에 비존재를 볼 때에만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흔적을 깨달을 때에만 자기 자신의 불완전성,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괴물과 같은 것,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존재의 떨림, 바깥에서 우리가 침묵할 때 들려오는 모든 사물들의 소리, 이것이 우리의 주체를 해체해버립니다. 이해가 돼요? 이 두 얼굴, 이 불안이 존재를 무로 바꿀 때와 같이 모든 명정한 존재의 소리 배후에는 비존재의 목소리가 숨어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에 살고 깨진 거울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언제나 이해가 돼요? 깨진 거울. 우리의 거울은 불완전한 거야. 언제나 우리의 의식의 거울은 결코 그죠? 결코 그 의식의 거울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는 언제나 깨진 거울로 굴절되어 나타나. 그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은 좋은 사유들이 불롱쇼 읽기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예도는 그 불롱쇼의 사유를 통해 이런 식으로 철학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학 강좌도 앞으로 많이 연락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되겠어. 그죠? 그러니까 불롱쇼한테서는 이런 바깥의 사유가 다양한 레비나스한테는 타자의 타자성으로 나타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줄리아 크리스테바한테는 무의식의 어떤 흔적, 이러한 상징계의 질서가 자기도 모르게 바깥으로 폐기시킨 그러한 폐기물로서 나타나는데, 언제나 그 질서를 또 떠받쳐주는 독특한 힘으로서 되돌아오는 그러한 아부젝시온과 같은 그런 개념들. 그리고 권력과 지식이 이 세계를 통제할 때에, 그죠? 그 권력이 자기도 모르게 바깥 지점으로 내쫓은 그러한 빈 공간의 사유. 이성의 시대에 광기를 몰아냈던 것처럼 이 사회가 정상을 이야기할 때에 그 정상이라는 단어, 목소리, 그죠? 바깥으로 밀려난 타자성의 흔적, 이런 것들. 그래서 권력이 작동하는, 작동하지 못하는 빈 공간인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던졌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바깥으로 던진 거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뭐예요? 바깥에 있는 빈 공간인 거예요. 언제나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인들의 신앙을 해체합니다, 여러분. 바깥에서. 웃기고 있네. 그게 신앙이냐? 이러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봐요. 이거를 니체만큼 알았던 자가 없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카프카의 관점에서 불능쇼를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이데거적 사유를 근본적으로 깔고, 그죠? 그 존재의 개념. 그리고 그 존재가 드러날 때 언제나 그 배후에 그 드러남이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언어의 한계와 그 언어의 한계에서 오는 인간의 사유의 한계. 그 다음에 그건 무의식의 한계. 이 세계 전체의 존재자들의 존재가 훨씬 더 주체보다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들려오는, 내 안의 목소리보다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타자의 목소리, 존재자들의 목소리, 이 세계의 목소리. 그것은 위대한 글쓰기를 수행하는 모든 저자들의 목소리, 시인들이 듣고자 하는 목소리. 이건 하이데거의 존재의 목소리입니다. 이해가 돼요? 바깥에서 들려오는 거야. 주체는 그냥 그 목소리를 듣자 말자 그 목소리를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사물을 못 붙잡듯이 침묵을 통하여 들려오는 존재자들의 존재의 소리는 언제나 비존재로서 들려옵니다. 균열이 있어요. 불완전해요. 붙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글쓰기의 욕망을 유발시키지만 반대로 읽는 자에게 읽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져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죠? 정말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런 사유를 통해 일단은 예도는 이러한 근본적인 포스트 모더니즘과의, 그죠? 들레즈는 직접적으로 그 바깥의 사유는 베르그송적 니체적 힘의 생성의 존재론으로 넘어가면서 해겔의 외부성과 연결된다 그러거든요.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했어. 요거 놓칠 뻔했네, 여러분. 여러분, 들레즈가 얼마나 푸코를 사랑했는지 알아? 푸코는 참 이게 독특한 관계들이 있는데, 푸코라는 책을 썼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바깥의 사유를 똑똑하게 해석하잖아, 그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바깥은, 또한, 힘으로서나, 이게 무의식과 관련되는 거야. 이 중요한 논점이야, 여러분. 힘의 존재라, 생성의 존재라. 이 세계의 존재는 언제나 되어감이 있는 거야. 되어간다는 건 존재가 무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무가 다시 존재가 된다는 거야. 생성이라는 거는 움직임이고, 이 생성의 존재로는 뭐예요? 영원회귀의 개념에서 니체가 직접 이야기하잖아. 두 번째 자라투스트라의 영원회귀 개념에서 존재는 뭐예요? 움직이는 생성에다가 각인된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사물성은 인간의 인식과 인간의 언어와 만나면서 균열될 수밖에 없으며, 그 균열은 주체와 객체의 일치를 언제나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불가능성이 글쓰기의 욕망을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읽기 역시도 불가능한 어떤 도전으로 나가지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겔의 체계에 외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니체의 생성의 존재론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목적은 형이상하게 설정한 거예요. 어떤 존재자도 특정 목적은 그 존재자의 점에서 볼 때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으니까 해겔의 체계 안에 외부성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지를 없애버리면 특정 외부성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는 생성과 새로운 존재의 변화밖에 없는 이런 다양한 사유들이 블롱쇼 읽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밌었죠? 예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유를 갖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유익이 되신 분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도의 고정 강좌를 많은 분들이 꼭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스!